뭐 이벤트가 있잖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든 아니면은 뭐 규제를 하든 이러면은 당분간 얼음이 좀 되죠. 얼음이 좀 그죠. 뭐 이렇게 얼음이 좀 되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고 그 매도 매수 호가 차이는 커지고 이게 항상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도로 쏠릴지 매수로 쏠릴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제 그 필수재 시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집 파는 사람들이 싸게 안 내놓으면 가격이 안 내리는 거죠. 그죠? 10억짜리를 9억에 안 내놓는데 어떻게 9억에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그 파는 사람들이 급할 이유가 있냐? 막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나는 9억에 사고 싶은데 뭐 기다린다고 계속 오는 게 아니죠. 매물이 10억에 막 쌓여 있어도 매물이 엄청 많아. 근데 다 호가가 10억 이상이야. 그거 어떻게 9억에 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거는 그 강남 사구가 오르는 걸 많이 봤잖아. 많이 봤는데 그 막 강남 사구가 많이 오르니까 그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저 외곽에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데는 아직 온기가 안 갔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실수요 시장이니까 글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대기수요는 그 주변에 주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 특히 목동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과천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과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천은 인구가 적고 아파트 자체도 적어. 인구가 별로 안 되잖아. 제일 작은 구리하고 과천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일걸요. 시 중에.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부 몇 개 거래가 너무 통계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 거래 한두 개가 전체를 흔드는 그런 게 아파트 수 자체가 작으니까. 수가 작으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주인들이 뭐 싸게 팔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은 어디가 올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강남 4구 외의 조정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이나 성동구, 목동 이런 데는 조정 지역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매섭군요. 이미 지정했어야죠. 이게 이제 나도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조정 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니 이런 거 조정 지역은 박근혜 때 생긴 거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랬죠. 생긴 거고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노무현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지정하는 주체가 달라는데 우리가 보통 투기 과열 지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를 그 노무현 때 만들었는데 이제 칼 같았어. 어떠냐면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20%, 130% 넘으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때는 딱 130% 넘으면 바로 지정했어. 칼같이. 기계적으로. 지정했고 딱딱딱. 내려가면 바로 해제했어. 그래서 보면은 해제하고 뭐 풀고 뭐 지정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법무사거든. 법무사. 세무사도? 세무사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법무사 등기하러 가야 될 때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이런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법무사 협회 가면은 그 이력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되게 막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원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되게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지자체장이 지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뭐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만두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지정신이 아니었죠. 지금은 평온을 찾았지만 그게 맞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생각해봤겠죠. 어차피 이재명한테 안 된다. 괜히 나가봤자 어차피 서울시장 또 놓는다 그랬고 또 이렇게 토지거래 삽질 두 번에 이제 완전 이미지 이제 날아갔는데 나갔다가 괜히 또 떨어지고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해갖고 또 나중에 고민 좀 이런 분하고 붙어가지고 지고 이러면 또 쪽팔리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 이제 한 번 더 해서 잘 꾸려가지고 딱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다음 서울시장 끝날 때가 또 대선이야. 딱 시간이 맞더라고 또 묘하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러면 서울 전체를 확대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 할 수 있겠어? 삽질을 두 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살짝 빠지고 중앙정부에서 조정지역이나 이런 거 지정해라 이렇게 놔두겠지.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거지 주택거래를 허가하는 건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상의 주택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자기가 풀 때 기본권 침해라서 푼다 그랬는데 다시 또 재지정 했는데 기본권 침해인데 더 확대 지정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지. 그런 거 왜? 그거는 명분이고 앞에는 뒤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이제 로열로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도 그렇고 딱 봐도 안 될 것 같거든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어대명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나는 반대인데 뭐 어쨌든 어대명 그러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변수가 많고요. 변수가 많고 그 예전에 이회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 충청의 충청의 아들. 예산. 예산 아들. 이회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항상 뭐 40%대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병역 문제로 한 방에 뒤집어져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병풍. 그렇죠. 병풍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정치는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됐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는 되게 힘들 거고 이제 그 공을 네. 중앙정부로 넘길 거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2달 남았잖아.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일하겠어? 괜히 마지막까지 욕먹을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만약에 이제 어디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면 또 싹 다 잘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두잖아. 그리고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되니까 뭐 별로 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2달 남은 50일도 안 남은 정부, 맞지? 50일. 남은 정부 기관장들이 막 조정지역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할까?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쭉 가겠지만 너무 튀면 이야기가 잘 나올 수는 있겠지. 그리고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겠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6월 이후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규제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규제로 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규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럼 이제 규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이 많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위주로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의 규제는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 규제를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하고 좀 쪼개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어차피 걔들도 지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해상충이 되니까 화가 나고 이런 거잖아. 그럴 때 있어서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막 신문 보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거는 뭐 양쪽이 다 똑같더라고. 흥분하지 말고 이럴수록 냉정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다 6월 2일 이후에 집권을 한다.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먼저 얘기할게. 네. 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 자, 집값은 계속 오를 거란 말이야. 공급이 없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의 흐름은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든가 공급을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 금리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뭐 역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올릴 수는 없잖아. 지금 금리를 올리면 그렇죠. 안 되는 이야기잖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제 공급을 갑자기 확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왜? 지금 늘려봐야 3년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불보다 뻔히 오를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뭔 짓을 해도 집값은 오를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매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말고 그 피난의 화살을 돌려야 돼. 어디로요? 일단은 지난 정부로 돌려야 되는 거죠. 지난 정부로 돌려야 되는데 지난 정부가 뭐 한 게 없어. 뭐 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 도와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문재인 때는 그게 됐어. 이명박근혜 때 개판 쳐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맨날 최경환 소환. 그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러 가려고 이렇게 된 거다.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돌릴 수가 없어. 그치? 돌려봐야 문재인 정권인데 그러면 이제 팀킬이잖아. 그렇죠. 팀킬이잖아. 근데 뭐 자기한테 뭐 이득이 안 되면 무조건 적이니까 뭐 팀킬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 정권처럼 이제 집값을 올리는 놈이 있다. 이렇게 하나를 마녀 사냥을 해야겠지. 그게 다주택이. 허수아비. 호수아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주택이겠죠. 다주택. 그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면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사이다를
선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다병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다를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이제 이거죠. 다주택이라는 말 자체에서 N개가 있는 거잖아. 비싼 집 있는 거 말고 그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그 두 개 겹치는 사람은 제일 힘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많이 하는 게 종부세 올릴 거고 보유세 올릴 거고 뭐 보유세나 종부세 올리려고 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그 현실화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올려서 심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3배 올라갈 수 있죠. 5배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 세금을 뜯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전세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전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요. 그렇죠.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고, 월세를 또 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없고 공급이 계속 없을 거니까 전월세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는데 여기다가 이제 2+2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계속 그러면 집값은 뭐 어차피 오르니까 막 욕을 막 하는데 전월세 가격은 어차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집을 안 살 거거든. 집값이 이제 이제 3분의 1 가격은 돼야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PIR 넣어놓고 얼마나 수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집이 왜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100만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번도 안 맞긴 하지만 하루에 2번도 안 맞아. 안 맞긴 하지만 이런 거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면 모든 게 팩트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털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이 뭐 틀린 말을 계속 하던, 막 재수출을 막 이렇게 하던 간에 그 사람의 말이 믿고 싶으면 그게 팩트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집값은 집값은 포기했다 치고 전월세라도 안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2+2가 아니라 2+2+2+2 무한갱신이라든지 뭐 10년 보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습니다. 네.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을에 50개의 전세가 있었는데 내가 딱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 시점에 2년마다 갱신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25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2년 단위나 4년 단위로 바꾸니까 이제 12.5개만 나오는 거죠.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이거 마침 종부세도 많이 올랐는데 전세라도 이빨 올려야겠다. 어차피 4년, 2년치 올리던 거 4년치를 한번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10년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이제 50개가 아니라 5개만 나오겠죠. 이론적으로 딱 보면. 그러면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수요는 그대로 있고, 그거를 이제 5개밖에 안 나오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가 폭등이 오는 겁니다.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주기가 길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이제 안전하게 10년 보장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세이프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길바닥에 나갈 게 생긴 거지. 월세가 너무 오르고 전세도 너무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또 월세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임차인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쟤는 뭔데 들어가가지고 10년 전에 들어가고 반값에 살고 있고 나는 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직하지 않다는 거지. 집값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공급을 엄청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7, 8년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공급이.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건 당분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틀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부동산 통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름 구멍가게지만 프로테크 이런 거 하는데 자, 네. 부동산 빅데이터하고 대학원 전공도 부동산 빅데이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KB 자료 가지고 망고베이버를 만들고요. KB 자료로 설명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국부동산원고는 왜 안 썼냐면 그때 한국감정원이었지. 이게 현실을 너무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KB는 거의 실시간으로 딱딱딱 분위기가 나오는데 아니 되게 많이 올랐는데 왜 한국부동산원고는 안 오르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고를 안 하고 KB 거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헌동 씨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경실련이었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경실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김현미 빵 장관님이 이제 11%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11% 올랐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 국회하면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뻥졌지 완전히. 뭔 개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뻥져가지고. 그런데 김원동 소장님이 끌어줬죠.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실거래 기준으로 보니까 50% 60% 올랐는데 지금 11%가 말이 되냐? 그래갖고 그분이 약간 그분도 약간 좌쪽 아닙니까? 그렇죠. 팀키를 딱 하면서 라이징 스타로 딱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통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그때 뒤에 거기가 터진 거지. 그래서 이제 KB 걸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부동산에서 뭐 표본도 늘리고 뭐 개선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조용히 묻히고 넘어갔죠. 그렇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드디어 밝혀진 거잖아요. 3년 동안 102번을 조작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느낌 이런 거지. 3년 동안 102번 조작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주간 발표거든요. 3년 동안 52주 곱하기 156번이에요. 56주가 있어요. 156주 중에 102주를 조작한 거잖아요. 3분의 1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데이터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 뭐라 그러냐? 소주 있잖아. 소주성. 소주 아니었어? 소주 이름 아니었어? 하여튼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잘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작했다며 실업률도 조작하고 이렇게 했다며. 네.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거는 중범죄로 선거 조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범죄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부동산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면 이런 거지.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주겠대. 그래서 피자 한 판을 쏜대. 야, 피자 한 판 싸가지고 집값 잡힐 거면 나 100판도 쏘겠다. 그지? 한 판 쏜대. 막.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맞죠. 저희가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올릴 자신 있다고. 그걸 우리가 못 봤네. 그래서 집값만큼 자신 있다고 계속 강조했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로도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주변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1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말도 안 정부에서는 11%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겠지. 또 아니겠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전세 갱신할 때가 돼서 보니까 전세 또 엄청 올랐어요. 네. 아니겠지 하다가 야 진짜 막판 되니까 이제 정말 여기 사방이 다 오르고 집 샀다는 사람들이 다 막 뭐 부자 됐다 그러니까 벼락거지 되는 느낌에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집을 사야겠다. 그치? 막 그래갖고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킥보드 아니지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그 집 보고 막 사가지고 수기들이 막 올라왔잖아. 드디어 오늘 눈물의 집을 샀다. 막 영끌이지만 힘들었지만 뭐 이러면서 막 샀잖아. 댓글 막 달리고. 그렇지. 아쉽게도 그럴 때가 끝물이잖아.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막 그 올라가면서 금리 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날아간 거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그래서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정부 믿고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재산 손해본 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조롱을 했어. 이 영끌족들아.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맨날 신문에 영끌족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갚으면서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 와이프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산다고 했다더니 아니면 와이프가 옛날에 사자 그랬을 때 그때 샀으면 이런 일 없을 것.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을 조롱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라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우 진짜. 이게 조합 설립 당시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난 가격이랑 비교해가지고 시장보다 많이 올랐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보다 많이 오른 거의 기준이 뭐냐면 그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한국부동산원은 이게 막 10억 올랐는데 5억 올랐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시장에서는 15억이 올랐잖아. 그러면 이게 계리가 10억 올랐다 그러면 오른 게 시장 초과 수익률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5억밖에 안 올랐다 그랬으니까 시장 초과 수익률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거지.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때리는데 누진세율이야. 그러니까 1억 5천이 넘어가면 50%야. 그러니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그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 기준이 아니고 주택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더 심하게 주택은 더 안 올라간 걸로 됐으니까 아파트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 내도 될 세금을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내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소송 준비하는 거예요? 소송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1,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 통계 조작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중범죄로 다스려야지. 공무서 그렇죠.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아니 그걸 또 지시한 사람들은 또 다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6월 지나고 나면 덮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덮어라. 드럼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 소식 그거를 의혹을 드럼통. 개파가 달라서 또 그걸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경수 형이 힘들잖아. 그래서 경수를 지금. 형은 이렇게 좀 힘들잖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드럼통에 넣어버려? 또? 또 이게 우리 또 친문 멸종 나 여사님께서 봐 이게 비명 행사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겁니까? 경수 막 이렇게 하면서. 경수 킹크랩? 킹크랩이야 그 형? 네. 그 형 킹크랩이지. 킹크랩? 뭐 조작이 일상이구만. 그렇죠. 킹크랩도 조작 아니었어. 그렇죠. 유죄 판결 난 거잖아. 갔다 왔죠. 갔다 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것도 중범죄인데 여론 조작인데 중범죄인데 그것도 뭐 강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아니야? 강복절 특사는 차성 그건 왜 아껴야잖아 걔. 차승원? 설경구?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강복절 특사 걔는 재미라도 있었지. 그렇죠. 그치. 어이가 없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모든 국가의 정책이 그 국가 공식 통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거 보고. 안 그래도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 나쁜 놈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인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밝혀질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 부동산원의 그 직원들이 그 증거를 너무 그러니까 증거를 막 남겨놨던 거잖아요. 와, 이게 불의에 또 위에서 찍어내려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들고 일어나라며. 그치? 들고 일어나라며.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야, 멋있다. 투사들이 있었네 거기에 또. 한국 부동산원에. 남겨놨던 거지. 그렇지. 올바르지 않은. 하면서도 남겨놓은 거지. 그렇지. 그냥 찝찝하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남겨놔야지. 나는 이랬다. 이런 거 남겨놔야지. 그렇죠. 좋은 곳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주거의 질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 공공이 나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공은 돈이 없잖아. 그럼 공공에서 나서면 결국에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막 세게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공공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낼게 이러겠어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면 뭐예요? 채권을 찍잖아요. 채권이 뭐야?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아요? 우리 애들이 갚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막 맨날 나라 걱정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공을 물려줄 거냐 이거지. 그러면 공공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을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애들한테 그걸 자꾸 애들한테 자꾸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동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달콤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다니까 생각보다 1년만 살고 좋을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지? 난 답답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도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해서 자기도 잠깐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난 너무 짜증이 나. 국회의원은 5명으로 줄이면 안 돼? 그래서 소환하기도 쉽잖아. 뭔 일 하는지 다 보이니까. 소환하기도 쉽잖아. 뭔 일 하는지 다 보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누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5명은 좀 넘어있고 한 30명 정도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 다 눈에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누가 뭔 말 하는지 다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 세금도 너무 아깝고 여기는 뭐 했다고 자꾸 자기들 세비는 올리고 말이야.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랑 그 국민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수렴하도록 국회의원 그걸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월급 외에 그 수백 가지의 그 복지 혜택 있잖아. 그걸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 평균 수준으로 딱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믿어줄게. 뭐 국회의장님도 뭐 이게 저기 어디 땅이 있는데 그 옆에 우연히 길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뭐 자나 오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 나 짜증나 죽겠다는 거지. 통계 조작이 매우 심각하고 나는 이게 요걸 보면서 또 뭐 어떤 약간 두려움이 있냐면은 그 문재인 시즌2 같은 게 또 민주당이 180석 이상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자기들 그게 되면은 자기들이 막 법안 내면 바로 쪽쪽쪽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간접법 개정하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저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임대차 보호법도 그래. 2+2를 하는 게 사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국민들의 생활하고 엄청 관련이 많잖아. 그러면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아니면 일부 해보고 자꾸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국민들이 피해가 없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소위원회 안 하고 그냥 바로 탁 올려가지고 뭐 몇 주 만에 바로 공포해가 실행했잖아. 그리고 소급 적용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구멍이 진짜 뻥뻥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판사들도 이따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맞아요. 국민들이 너무 분열이 되게 그 법을 바꿔라 이런 판결까지 있었잖아. 판결하면서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 봐봐. 그 문간방에 사는 순돌이 아버지랑 주인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집이 작고 그래도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고 그랬어. 그 앞마당에 평상 있고 평상에서 같이 모여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쵸. 그 2층에 미술 선생님도 사시고 얼마나 같이 다 네 집 내 집 하면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원수지 원수.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조작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문재인 시즌 2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국민들의 삶에 진짜 영향이 많은 법들을 또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또 지나고 나면 이런 폐해들이 막 속출할 텐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정권 잡으면 또 끝이고 입 싹 닫고 그치? 투투투. 그래. 그 당시에 그 임대차법 그 개정 발의하고 통과되기 직전에 전세 올려서 또 박주민. 그 이름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그쵸. 팩트입니다. 팩트. 그쵸. 예. 서민들을 위하는 변호사라며. 서민들을 위하는 변호사. 서민들이 힘들게 하기 위하여 사는 변호사 이런 건가요? 웃긴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자기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살다가 보면, 야, 자기 생각하는 거랑 자기 행동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걸 보고 자기들 스스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혀. 아니야? 인지부조화 이런 거. 전혀 그런 메타인지가 안 됩니다. 메타인지가 안 됩니까? 원래 그 짝은 그럽니다. 알면서도 그런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자기들은 괜찮대요. 자기들은 괜찮대요. 잘 살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잘 살겠지. 집도 하고, 차도 사고. 재건축도 하고. 집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은 좋은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가나 토지 이런 데다 갖다 박아놓고. 흑석동. 코인도 하고. 방배 3익. 방배 3익. 다른 데는 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통과되는데, 거기 우연히 또 누가 살고 있고, 그죠? 그렇죠. 조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엄청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 신통해, 그지? 신통기는 아닌데 신통하게 빨리 진행이 돼. 참 희한하지.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서로 시시하면서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그 내용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채권을 많이 찍겠습니다. 또 이제 그럼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시겠습니까? 또 이제 누가 물어보겠죠. 홍콜라 사이다가 물어보지 않을까? 씩 웃으면서 그러겠지. 또 뭐 이렇게 국토 보유세를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또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공평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유한 사람만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중과하지 말고. 그치? 세금을 그러려면은 그런 것도 난 열받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세율이 우리나라 그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지 않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지 선진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1억 넘어간 우리나라가 더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웨덴 이야기 하는데 스웨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스웨덴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금을 다 내요. 공평하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세청 자료 보면은 37%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 어떻게 안 내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 다 공제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제가 많잖아요. 그 얼마 이하는 아예 안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제받아서 37%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세금 70몇 프로인가 80몇 프로를 상위 10%가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거의 징벌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공정인가?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얻어지는 거 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뭐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좀 비리가 있고 더러운 짓을 했을 거고 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해체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던 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부자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거지. 그 돈은 돈대로 받아 먹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누가 그 세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해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세금은 막 뜯어가면서 나는 막 부자라고 욕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겠어요? 짜증나지. 안 하지.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런 거야. 그게
내가 뭐 10만 원, 뭐 100만, 뭐 10만 원씩 해갖고 기부하는 거는 진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버는 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내가 1억을 벌어가지고 3천만 원씩 국가에다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사람이 했던 나쁜 짓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도 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돈 번 사람도 많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갈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갈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누가 만든 주도를 한 거구나.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단 국가예요. 우리의 주적은 어디 아메리카인가요? 어디입니까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심리전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말려들고 있는 거야. 서로 이게. 그 약육강식이잖아요. 국제관으로 보면은 힘의 논리가 있는 거지 뭐 법 같은 건 없어 사실. 그렇잖아. 잘 봐봐. 그래서 그걸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천하태평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고등학생도 와가지고 비행기도 찍고 하는데 뭐 잡아갈 그게 없잖아. 관광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직업은 뭐야? 아버지 뭐 하시노? 공안인데요. 아 그래 알았어 잘 가. 뭐 이런 수준이잖아 지금. 공안인데. 아버지 뭐 하시노? 공안인데요. 니 어디서 베이징 사는데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뭐 했는데 사진 찍었어요. 저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호제도 있었고 관세 전쟁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탄핵도 있었고 탄핵 인용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코인은 막 폭락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그 흰머리 아저씨 한마디에 막 이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코인 시장에서는 개 짖는 소리 한마디에 또 막 이러는 게 한데 어쨌든 부동산은 안 그렇더라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아무리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도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요걸 이제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망고맵이고 이게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수도권이거든요. 아 서울 경기예요. 아 미안해 인천을 뺐네. 서울 경기예요. 서울 경기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빨간색이 많은 것 같습니까? 파란색이 많은 것 같습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많죠. 여기 면적이 넓은 데는 넓을수록 인구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좁을수록 인구가 많은 거고 이렇게 서울 한가운데 보시면 울긋불긋하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고 제일 빨간 데는 과천이에요. 과천. 예, 강남 4구가 과천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조정지역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강동이 아니라 과천이네요. 그렇죠. 강동이었다가 옛날에는 분당이었어. 강동이 되면서 강동이 이제 고덕 입주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남 4구가 강동이었다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묶이면서 용산이 강남 4구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는 과천이 강남 4구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3은 확실하고 4는 맨날 바뀐다. 무주공산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나중에 목동이 강남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 몇 년 뒤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순항하고 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탄핵이 되든가, 관세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왜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보면은 하락론자들 있잖아요. 네.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크게 한 부류는 부동산을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것 같지만 부동산 전문가. 그러니까 전세 거래 말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것도 그런 부동산 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일은 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보잘것 없는 일은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이 모양인데 부동산 뭐 어쨌든 그러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매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 안 해본 것 같은데 찐 부동산 전문가인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가예요? 부동산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크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 좀 유식한 이야기 좀 써주고 저는 동네 아재니까 그냥 일상적인 회화체로 하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순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 뭐라는 거야? 와 야 도시의 경쟁력 집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걸 도시의 경쟁력 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매크로라든지 부동산 증권가에 계시다가 부동산계로 넘어와서 우연히 나는 3%가 많이 영향을 줬다 생각해. 3%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데 주로 초빙하시던 분이 김프로였잖아. 그 제일 나이 많으신 분 대표님. 근데 그분이 증권가에 인맥이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이 많이 오르잖아. 그거 아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 했는데 부동산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천을 얼마나 사람 없니?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지.
가봐야 부동산 제가 부동산을 이게 애널리스트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랬는데 한 명이 손을 들었던 거지. 와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내린다 그랬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부동산 전문가가 된 거죠. 우연히. 그치. 근데 이제 그 증권계는 기본적으로 이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펀드라든지 이런 걸 팔아야 되죠. 자기 상품을. 보험하고 똑같은 거야. 보험 설계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 한 번씩 받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보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부동산 그 펀드를 팔아야 돼. ETF를 팔아야 되고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식을 막 해야 되는데 다 돈이 어디 토지에 가 있고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좋게 얘기해야 돼요?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 안 좋게. 거기 있는 돈을 뽑아와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코스피 5천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까야죠. 그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쟁이들은 주식을 까진 않는데. 우리는 안 까지. 다 하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라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근데 오늘 저녁에 가서 어디 잘 거냐? 막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잘 거야? 네 집에 잘 거야? 남의 집에 잘 거야? 내 집 한 칸은 있어야지. 그치.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까진 않지. 1등이 2등을 까진 않지.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볼 때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 과정을 볼 때 대부분의 특히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들은 장기 시계로 보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긴데 주식은 오늘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부동산은 있어야 되잖아. 오늘 어디가 잘 거야 너 오늘? 밤에 어디가 잘 거야? 텐트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제 이야기는 그러면 좋은 데다가 땅 집 하나 있으면 이렇게 깔고 가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걸 까진 않잖아. 코인이 내가 나쁘다 그랬어? 변동성이 심하니까 멘탈이 훅 갈 거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거 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맞으면 하면 돼. 내가 너무 잘해 코인을. 그럼 왜 부동산을 해? 그러니까 꾸준히 그걸 낼 수 있으면 수익을. 왜 부동산을 해? 코인 해. 주식해. 왜 집을 사?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주식으로 벌은 돈으로 월세 살면 되지. 그거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나 코인 계좌를 까봐라. 솔직히. 그리고 장기 시계를 한번 봐봐라.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는지. 테슬라는요,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안 팔고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지. 자기의 우상. 새로운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아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이야기랑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강남 집은 많이 안 날았어요. 엄마 아파트는 분양 3천만 원에 분양 받았으니까 지금 4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몇 배요? 한 130배 정도밖에 안 올랐네. 그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존재하잖아. 가면 볼 수 있잖아. 그치? 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부동산 그런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주류로 있고 주에서 많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어쨌든 매크로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주식 쪽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무주택 심리 치료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 사람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캠프나 아니면은 정책 자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결론을 낼까 과연. 절망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 주거 문제는 주식은 안 해도 되고 코인은 안 해도 되지만 주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 의식주. 예를 들어서 너는 옷이 너무 예쁜 옷이 되게 많네. 네가 예쁜 옷을 다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쁜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네 예쁜 옷은 하나씩만 입기로 해 오늘부터. 살 때마다 취득세네. 그렇지. 그리고 갖고 하루하루 입을 때마다 세금을 내. 그리고 버리지 마. 세금 내고 버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웃기지 않아? 그런 법을 부동산에서 그런 식의 법을 적용해갖고 나라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박수치고 있는 거지. 다 예쁜 옷, 다 명품자를 이제 막 괴롭히는 거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부동산에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토대를 만들어서 공급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사서 올리는 거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을 조지고, 다주택자 조졌는데 집이 올라? 법인도 조지고, 법인 조졌는데 집도 올라? 그러면 연끌적으로 조지고, 마지막에. 그러다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말대로 안 가고 실제로는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하락론 탈출은 지능선이라고 그런 거잖아.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은 그 이게 개종된 것처럼 온다니 사람들이 막 어제까지만 해도는 집을 사는 걸 싫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그 딱 집 사고 나면 180도 바뀌어갖고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 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와이프가 집 사자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근데 지금 사가지고 오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호갱론으로 맨날 들어가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집 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나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이러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인지 부조화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집은 자꾸 내린다 그러는데 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왜 우리 동네 가격은 계속 오르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조금 이런 건 있어. 이제 현실은 좀 다른 게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사면 올랐어요. 무조건 사면 올랐는데 지금은 무조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은 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소멸하니까 부동산은 폭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구가 소멸하니까 부동산이 폭망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부동산은 오르는 것만 오르겠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방을 아무리 풀어줘도 지방도 좋은 데가 많은데 아무리 풀어줘도 거기가 그 사람들의 선택을 계속 못 받는다면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곳의 수익률이 폭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잖아. 거기에 수익률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수익률에 못 미칠 거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 또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어 보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부산의 부자들이 거기 실거주 하고 있지만 서울에 집을 자꾸 사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내가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늘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럴 줄 알았어. 피크아웃 코리아. 피크아웃 코리아. 코리아 이즈 올브. 이게 유튜브 뜨고 막 그러더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서울의 인구 줄어드는 거 보면 몰라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바보예요? 서울의 인구 줄어드는 이유가 다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출산율이 낮아져갖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단순한 논리라는 거죠. 진짜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꺼풀만 이렇게 살짝 뺏겨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밑바닥이 다 보인다니까? 그 한꺼풀이 뭔데요? 잘 봐봐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단순히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동네 아저씨고 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난 통계청의 자료 몇 개 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린 통계로 이야기해 봅시다. 통계로 인구수를 책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입한 사람들의 그 지역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해서 인구수를 체크한다는 거지. 그래서 매달 나와요. 매달 세지 않는데 매달 나온 이유는 그 전입한 사람들, 전출한 사람들 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러면 출산율이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에 영향을 주냐? 장기적인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자, 당장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인구가 확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출산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로 출생자 빼기 사망자 해가지고 그게 플러스면 인구가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를 나는 자연 감소라 그래. 자연 감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동에 의한 감소가 있어요. 이동에 의한 감소. 뭐냐면 그거는 서서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계속 이사를 가. 여기서는 태어나면 공부만 하면 다 절로 가. 그러면 여기는 이동에 의해서 감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사 오는 쪽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연 감소만 생각하면 왜 하남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왜 김포는 인구가 늘어나고 왜 일산은 인구가 늘어나냐. 이런 이야기에서 어떻게 답할 거야? 출산율도 떨어졌는데 왜 인구가 늘어나? 하남시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동에 의한 감소라는 거죠. 왜? 그래서 서울로 하남시로 사람들이 대금 몰려갔으니까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만 늘어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유출이 되는 데는 인구 출산율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줄어드는데 이동에 의해서 더 급격하게 감소가 가고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도 그러면 출산율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감소가 있어. 이거는 내가 그냥 동네 아저씨인 내가 생각해낸 거야 그냥. 네. 통계를 보면서. 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서울은 왜 인구가 줄어드냐면 집을 안 짓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왜 인구가 늘어나는지 알아요? 하남시에 전입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남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어요? 하남시에 집을 많이 줬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으니까 빈집이 생기고 빈집을 채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빈집을 다 채웠다는 이야기고 전입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하남시 인구가 늘어난 거지. 경기도에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1차적으로만 본 거고 경기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인프라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신도시 만들었는데 인프라도 생각 안 하고 도시계획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집 지을 때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인프라까지 다 깔아서 집을 짓잖아. 그래서 이제 딱 집을 지어놓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집을 많이 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공원만 있어봐. 누가 와? 텐트 쳐? 그렇잖아. 캠핑 1박 하고 가겠지. 그치? 그 집을 많이 쳐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많이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나는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라는 거죠. 아파트라는 공간을 많이 늘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서울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서울에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딜까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서울일 거야, 서울. 왜 서울? 서울에는 대도시는 딱 두 가지 때문에 모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대도시에 살아야 된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맨날 넷플릭스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데 그 다큐멘터리도 한 번씩 봐봐. EBS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맞아요. 한국이 BBC 아닙니까? 맞아요. 그치?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치? 왜냐면 대도시는 딱 두 가지예요. 기회와 인프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기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류. 그치. 그래서 그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한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안 생기지만 두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한 개 생기잖아요. 세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세 개 생기잖아요. 그게 2분의 n 가로 열고 n-1개만큼 생겨요. 2분의 1에 가로 열고 n 제곱 빼기 n만큼 생긴다고. 이 제곱에 비례하잖아. 인구가 늘어날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근데 서울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다 많아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내가 인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인재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대로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나도 좋은 직장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추가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프라는 어차피 그 돈을 투자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인프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다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면 계속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인프라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온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병원 시설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아산병원 가보세요. 맨날 져요. 삼성병원이랑. 그치, 지방에 병원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있으니까 아파도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회도 많아지고 인프라도 좋아지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시에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서울은 왜 인구가 줄어드냐 그렇게 좋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물리적인 감소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지. 집이라는 공간만 딱 생각해 볼게요. 집이라는 공간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 1,000만 명. 1,000만 명인데 그 당시에 1,000만 명일 당시에 그 세대당 인구수가 2.5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슷할 거야. 2.5명이었어. 그러면은 2.5명이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서울에 4천만 채 집이 있으면 인구 2.5명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딱 채울 수가 있어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이 안 됩니다. 뭔 소리냐면 집이 많이 부족해서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400만 채가 있으면 2.5명 기준으로 1,000만 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2.5명에서 이제 지금은 2명이에요. 서울의 세대당 인구수가.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15년 동안 2.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이 5천만 채가 있어야지 인구가 1,000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500만. 500만 채가 있어야지. 그렇지. 미안해요. 정확한데? 수학가야? 정확한데? 이런 지적 좋아.
그래서 500만 채가 있어야지 1000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한 집에 2명이서 사니까. 이건 뭐 안 어렵죠? 예. 그쵸? 그러면 그 15년 동안 2.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그 15년 동안 서울에는 과연 100만 채의 집을 지었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들어갈 집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공급이 계속 적었잖아요. 적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공급을 적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경기도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남시로, 김포로, 검단으로, 그 다음에 일산으로 이렇게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싫어서가 떠나는 게 아니야. 기회와 인프라가 더 좋은 서울에 살고 싶지. 집이 비싸서 떠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집이 비싸서 떠났으면 그 집이 빈집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집이 되면서 주택보급률이 100을 초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빈집이 많으면. 근데 주택보급률이 서울은 90% 중반 이하라니까요. 서울은 그래서 이 집이 비면 이 집에 들어올 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동에 의한 감소, 물리적인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에 집을 안 지어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바보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안이 이런 얘기하는 뭐 조회수 엄청 많더라고. 나는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조회수도 1만도 안 나오지만 그래서 껍데기 하나 살짝 제껴보면은 유식한 선동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과 모르겠고 책이 잘 팔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맨날 피크아웃 코리아 하잖아. 피크아웃 코리아 하면서 책 파는 거지.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서울 부동산은 세대 쓰니까 그리고 학교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학교도 있고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하려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와,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 이야기가 내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인 인사이트인데 저 사람들 말을 아마 열이 들으면 와, 반 이상은 동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좋아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체감이 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안 오르고 서울은 계속 오르네? 이런 느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지부조화 오지 않아?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믿고 살았는데 계속 안 맞으면 세상이 이상하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체크를 해봐야지. 왜 그러지? 어느 순간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생각을 해보고 아니다 생각한 사람은 탈출을 했을 거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나라 개판이야. 이게 나라냐? 이게 서울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인데 콘크리트 가격이 뭐가 차이 난다고. 어차피 공구리인데 콘크리트 가격이 얼마 차이 난다고. 우리 집은 이게 서울의 반값도밖에 안 돼. 이게 나라 아니야 이게? 나라를 바꿔야 돼. 나가. 시야로 나가. 이게 다 다주택자 때문이야. 안국역으로 나가. 나가.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재밌다. 무슨 당 자문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봤지? 예, 좀 봤죠. 맞아. 민주당 또 사회 무슨 당이? 3인당이 뭐야? 사회민주당인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건 다 소수정당이죠. 원외 정당이죠. 원외 정당. 나는 적어도 내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나라가 최고 통치자인데 이렇게 전과자가 좀 하는 거는 좀 국격에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근데 그 전과라는 게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사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억울하게 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어. 억울하다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대 학생회장 하다가 강제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있어요. 이명박이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어요. 데모하다가 전과도 있고 군대도 강제로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됐어.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돼. 그런 거는 누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가 하고 또 무슨 아닌데 기라고 우긴 거 이런 거지. 이렇게 뭐죠 그게? 뭘 검사하고 이러잖아. 검사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자기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개는 하도 생각이 안 나네. 두 개는 모르겠네. 잘 어쨌든 술 먹고 운전하고 이렇게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범이라고 그러죠. 자범. 좀 짜치는 범죄들. 자범이라고 하죠. 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 그렇죠. 이러다 이거 신고당하는 아닙니까? 민주파출소 이런데? 편집해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이죠. 어떤 결론이 나올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자문의 결과는 그 주택시장에 대한 뷰가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최악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아니 뷰가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발탁을 한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뭐 좌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서울이 집값이 비싸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10명 중에 8명 끄떡끄떡 할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까보면은 다른 이야기고 경기도로 이사 가는 이유가 서울의 학교가 자꾸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 학교 인프라가 좋으니까 간다는 거 자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치동은 텅텅 비었냐? 대치동은 과밀학급인데? 그 종로나 이런 데 학교 없어지는 거는 그 종로가 옛날엔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 상업지역이잖아. 음부시설이고. 맞아요. 점점 가면서 애들 키우기 힘들어지잖아. 밤 되면 이제 유흥상권이 발달하고 뭐 만선호포 이런 거 막 건물 엄청 컴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땅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업시설이 자꾸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이 줄어들면서 이게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없어지는 거지. 거기가 급격하게 이제 뭐 상업지역화 되면서 그렇게 없어진 거지. 서울의 핵심인데. 그 주거지 위주로 개발했으면 달랐겠지. 경기공자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 와중에도 섬처럼 이렇게 딱 주거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의 이런 목소리는 작다는 거죠. 선동은 쉽고 증명은 힘들고 이미 증명했을 때는 사람들은 모두 선동되어 있다.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나치당의 게멜스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선동가. 그 게멜스의 선동으로 독일이 나치당한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은 오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보통 제가 보는 게 이제 심리를 많이 보거든요. 제일 빠른 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전쟁이 딱 터졌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부동산을 집을 갖고 있어, 아파트를.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관세?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환율 튀고 IMF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 팔아야 되나? 잠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주식이 폭락했다는데? 오늘 내 친구 주식이가 많이 힘들었던데? 줄 담배 피던데? 막 이러고 있잖아. 약간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집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겠죠. 야, 이 세상 분위기 지금 이렇고 막 대통령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대통령도 잘렸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야. 집 구하는 거는 조금 미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전화를 해, 안 해? 3번 하던 걸 2번 하고 1번 하겠죠. 그게 바로 심리지수의 통계입니다. 집 살라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집 내놓으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심리 지표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제일 먼저 변할 수 있어요. 추가로 나 이럴 수 있대.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사 갈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집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나 보자. 이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매도 문의가 많아지는 거죠. 매수 문의는 줄어들고. 이게 심리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부동산에서는 이게 제일 빨리 바뀝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주간 통계. 그게 이제 일주일마다 단위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심리가 제일 빨리 바뀌어요. 그럼 심리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그거 심리를 이제 지수를 공개하는 데가 KB하고 한국부동산원인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제가 써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나고 난 다음에 표본이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시장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갖고 그 정권이 문재인 정권 말년부터는 한국 부동산 거를 봤던 것 같아. 끝나고 나서 그때. 그래서 근데 나는 계속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었네. 와, 이렇게 느낌이 딱 왔었다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심리가 중요한데 한국 부동산은 심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색깔은 지금 이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분위기 이제 이게 KEB 매수 우위 지수인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KB는 서울 이렇게 보여줘요. 서울 이렇게만 보여주는데 여기는 강남 강북을 따라 보여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 지수인데 크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막 잔 파도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뭐가 이벤트 터지면 관세 전쟁 때문에 집 팔아야 되나? 약간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주간 가격 상승률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관관계가 매우 높잖아요. 사람들이 매수 전화를 많이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지. 근데 약간 가격은 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가고 가격이 낮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있고 집을 사야지 이제 되는 거니까. 살고 싶은데 그 물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계약할까요? 일주일 뒤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지금 이게 2022년이야, 여기가. 요게 이제 정말 바닥으로 꼬꾸라졌잖아요. 심리도 꼬꾸라지고 최저점으로 가죠, 최저점. 요거는 통계 이제 시작한 게 0이라서 그런 거고 최저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갔다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심리도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2023년에 회복을 한 거고 우리가 요때쯤 여기
초반에 싹 바뀔 때 그때 와가지고 뭐 맨날 바닥이다 사라 막 그때부터 시작해 떠들던 데가 이때인 거지. 다 이거 뭐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대출 규제할 때 작년에 네. 재작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작년 대출 규제 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안 떨어졌어. 작년은 대출 규제했는데 가격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보시면 심리도 그때 재작년에 대출 규제할 때보다는 탄탄하게 잘 지나가죠. 영을 그치? 거의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치.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호제 나오고 뭐 나오고 살짝 꺾였어. 보통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훅 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훅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면 옆으로 살짝 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뭐냐면 뭐 탄핵이 됐네, 어쩌네, 토호제를 풀었네 말았네 이러는 와중에도 심리는 꿋꿋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최근에는 보면 이때가 토호제 해제했을 때 101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토호제 재지정하면서 99, 99점 떨어지다가 지난 4월 7일 이후로 이 심리가 16에서 2세로 올라갔잖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관세 전쟁을 하든 탄핵이 되든 토호제가 더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훅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든가 말든가 집을 사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을 누르면 똑같아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숫자를 한번 볼게요. 강남도 보시면 강남은 101까지 갔다가 반등을 못하고 여전히 조금씩 빠지고 있죠. 강남은. 그죠? 여기 이제 강남 3구, 4구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강북으로 바꿔볼게요. 강북으로 바꾸고 여기를 보면 자, 강북 보면은 90,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7일 이후로 반등하고 있죠. 강남은 아직도 토호제 여파에 빠져가지고 살짝 지금 헤매고 있는데 강북이 이미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강북은 근데 많거든. 도심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어요. 도심권이 종로라든지 여기 보면은 종로, 중구, 용산이거든. 용산. 여기는 이제 보면은 빠르게 반등하고 101.93에서 102.73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동부권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도 노도강이죠, 노도강. 성동, 광진 포함돼서 성동, 광진, 동대문, 노도강, 중랑 다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동, 광진, 동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도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빠르게 지금 서울의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토호제, 관세전쟁, 뭐 탄핵 이런 거 이슈에 대해서 별로 시장이 반응이 없다. 뭐 대통령 잘렸는데 왜 내가 집을 싸게 팔아? 이거죠. 그냥 그죠? 갈 길 가고 있었네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요, 거래량. 그래서 심리의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면 매수 문의를 많이 하면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자꾸 보면 별을 따게 되잖아요. 친구도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전화를 매수 문의를 많이 하면 그 결과적으로 좀 지나서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봅니다. 저는 거래량. 오늘 노하우 다 이야기 좋은 거 아니야? 네, 거래량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초부터 우리 그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11월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오시니까 매주 뭐 일주일에도 영상 몇 개씩 나오시잖아. 그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 11월 초에 나왔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작년 11월 초니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11월 초에 나왔고 뭐 집계가 다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10월 거래량이 9월 거래량이 3,000건이었는데 지금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14일 기준으로 300건밖에 안 된다. 10분의 1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래량 폭망. 그렇지. 거래량이 살아나야 집값이 올라가죠.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거면 대출 규제로 해서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이죠. 표정.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팩트잖아, 팩트. 야,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전율이 왔어. 와, 아니 실거래 가격, 실거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실거래 데이터는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14일 취합된 거를 60일 취합된 거랑 비교하면서 폭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기간 대비로 바뀌었죠. 동기간 대비로.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60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귀를 의심했어. 설마 60일 동안 취합이 된다는 걸 모르진 않겠어. 설마. 그랬어. 그래서 12월이 됐어. 또 12월 초에 나와서 12일인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야. 12월 데이터가 11월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12월 데이터가 지금 뭐 5분의 1 수준이다. 귀를 의심해. 설마. 그래서 설마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거를 모르진 않겠지. 1월이 됐어. 똑같이. 2월, 3월. 며칠 전에도 4월달 그래 또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난 그 이야기를 보고 저거는
진짜 모르면 다시는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 알면서 하는 거면 여러분 이게 현실이다. 선동하는 거 봐라.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마사지 하는 거잖아요. 마사지는 원래 한국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을 뭐 이렇게 그 위에서 마사지 하는 게 원래 크기도 마사지 잘하는데 크기만 마사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사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을 안 해. 네가 말을 하지. 뭔 소리야. 데이터는 아무도 안 해. 네가 말하지. 저는 매달 데이터를 그래서 매일매일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요게 뭐냐면 여기 남색 있잖아. 남색이 2월이 2월은 집계가 끝났어. 왜? 2월 3월 말에 끝나니까 이게 6,262건. 끝. 외우기도 좋아. 끝이야, 끝. 근데 얘 선이 여기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3월이야. 3월은 지금 9,036건이야. 36건이 지금 4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열흘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10,000건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게 나머지 10일간은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져.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500건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예상이 돼요. 문제는 4월 데이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4월 거래량이 12일 됐지만 뭐 10분의 1 토막 났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거든.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이거야. 12일. 자, 12일 볼까요? 12일 보시면 자, 4월은 471건이 거래가 됐어요. 12일 기준으로. 그런데 요거랑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를. 9,000, 지금 9,000건이랑 9,000건이 넘어가네, 지난달에. 지금 400건밖에 안 된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거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취합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권가 출신이고 매크로 이야기하고 거시경제 이야기하고 뭐 GDP 이런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팩트잖아. 팩트.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게 또 이렇게 자세히 맨날 보시면 알겠지만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건 주말이에요. 주말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게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 되면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합이 어저께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 거래량은 3월하고 2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냐? 2월에 붙었는데요? 2월에 붙었는데 이제 여기 주말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추가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 4구는 지금 거래량이 등록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거래 허가로 묶였잖아요. 4구가. 네. 규정이 다 달랐어, 구마다. 근데 그걸 통일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 통일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4구가 동일하게 통일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전에는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해주는 기준이랑 그 강남구가 토지거래 허가해주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근데 이번에 전면 재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막 되고 하니까 강남구의 구들이 이제 막 문의가 폭주할 거 아니에요. 보통 한 명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을 못 하겠다. 왜? 나도 송파구 전화해서 이랬거든. 송파구는 왜 다주택자들한테 그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줍니까?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순간 열을 받았어. 아니,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다주택자들은 안 해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건 주택거래 허가가 아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는 실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실사용해주는 사람한테만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실거주를 하면 실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팔고 들어와서 하는 거는 실거주하는 거냐?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생각해?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잖아요. 실거주 그렇잖아. 다주택자도. 그 말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러는 거야. 다주택자는 실거주 한다 그래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받아 뭐라 했냐면 아니 다주택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금 미리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범죄자로 추정하고 안 해주는 거냐고 내가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렸어요? 점점점.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제가 담당자님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담당자님도 어차피 뭐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다 끊었어.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사람은 나무랄 건 아니잖아요. 상담원한테 화낼 이유가 없는 게 상담원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위에서 매뉴얼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문의를 많이 했겠어. 여의도는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 실거주하면 나오는 걸로. 구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25개구가. 구에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매뉴얼이 통일이 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그 통일하는 작업을 했어. 그리고 3, 4일 전에 나왔어. 그러면 그 기준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는 다주택자도 실거주하면 나옵니다.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법에는 실거주가 아니고 실사용하는 사람한테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다주택자가 살면 실사용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들어가 살면 실사용이냐? 그럼 어떤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그냥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 말이었던 거잖아. 이게 법도 없어. 무슨 실사용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이제. 우린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된 거지. 맞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거의 올스톱이 돼 있어서 강남 4구 거래량이 집계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거의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이! 막,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보여줄게. 강남구의 거래량을 일자별로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 보면 89건, 그죠? 54건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3월 22일, 23일이에요. 토지거래허가를 3월 24일부터 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는 옛날 기준대로 한 거죠. 토지거래, 이제 4일 동안 빨리 거래하세요. 그래갖고 5일 동안 거래하세요. 밤새 거래한 게 이거야. 그럼 그 이후에는 허가가 거의 없죠. 진짜. 근데 이게 며칠 전에는 4건인가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강남 4구 건은 집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 보세요. 용산도 있잖아요. 용산. 네. 서초구 먼저 볼까요? 서초구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3월 23일이에요. 한 건도 지금 통과가 안 된 거예요. 3월 24일부터 빵건인 거야. 실제 거래가 됐을 거야. 근데 허가를 지금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밀려 있는 거죠. 큐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용산구 볼까요? 용산구는, 자, 보세요. 그동안 뻥 뚫렸다가 이제 기준 나오니까 처음으로 2건이 된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안 된 게 아니라 거래 허가 넣은 거를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송파구도 똑같죠. 이것도 더 적었는데 며칠 전에 나오고 나서부터 몇 개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장바구니에 쌓여 있었어. 그렇지, 장바구니 쌓여 있는 거야. 물론 그 장바구니에 평소보다 많이 쌓였는지 적게 쌓였는지는 몰라. 하지만 장바구니에 매우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토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왜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들어가고 싶으니까. 늦게라도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거든. 자,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금 4월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월 달에 붙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주말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거의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인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2월하고 3월 사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6,000건이었고 여기가 9,500건 정도 갈 것 같으니까 대략 한 7,000건 정도 추정을 해보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10년간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5,000건이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건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막 여러 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깔끔하게 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위주로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10년 동안 평균 5천이라는 것도 실수요자 것만 생각해보면 좀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거래량은 누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00건밖에 안 되겠지만 더 취합이 되봐야 알겠지만 뭐 절망적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얘기는 좀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이제 약간 의심이 돼. 진짜 모르는 것 같다. 모를 수도 있겠다. 이거를 그 부동산 아파트 좀만 하는 사람, 실거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거의 아는데, 이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모르거나 아는데 왜곡하고 있는 거지. 모르진 않겠죠. 그러면 왜곡하고 있는 거죠. 바보거나 나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하락론자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고 있다고 그랬지. 떨어진다 그랬냐? 막 물론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이 근데 좀 어렵긴 하지. 이해는 해. 부동산은 이게 시장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에 나가서 거래도 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되고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거시 보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방구석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잖아. 방구석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데이터 보고 이런 전문가 높은데, 사실 그러면 크게는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동산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아파트가 그래야 되고 학군지는 왜 비싸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보지 않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숲을 보고 있는데 숲이 이제 파란색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빨간색인데 이러고 있는 거고, 또 숲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이게 조금 싼 것 같아요. 여기는 방 3개, 방 3개, 화장실 2개라 더 좋은 거예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잖아요. 탑층은 별로 안 좋아요. RR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동네 아파트는 막 어디가 좋고 막 이런 이야기는 다 좋은데 하락이 오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는 매크로 큰 전망도 봐야 되고 숲에 들어가서도 싸워봐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다 잘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게 막 말은 다 잘하거든. 막 그럴싸하고 또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내가 옛날에 갭 3천으로 사가지고 3억 올랐어요. 우와 3천으로 3억이요? 막 이러고 혹 해가지고 들어가서 배우면 또 지금은 3억 있어야 3천 벌어요. 우리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금리의 방향은 정해졌다. 네. 그 뒤뚱뒤뚱 물오리다. 그러니까 언제는 오를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내릴 것 같이 이야기하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오리는 물가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금리가 이러면 뒤뚱뒤뚱 하면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보다 3.5였나 우리 얘기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까먹었네. 벌써 까먹었잖아. 봐봐.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내려왔잖아. 기준금리가 해도.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1.5가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잖아 올해. 그러면 1.5인데 1.5만 원 벌어가지고 3.5만, 2.5만 원, 2.7만 원, 2.7%를 낼 수 있겠어? 2.7만 원을 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추세가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봐가면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금리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성장률이 1%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물가라는 변수가 있어서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뭐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얘기하는 얘기잖아. 그렇게 보면 지금은 감당이 된다면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레버리지를 좀 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과감하게.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의 차이는 빚을 많이 낸다고 안 안전한 게 아니고 빚을 조금 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리면 다 안 안전한 거예요. 근데 거의 95%의 확률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를 내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시장도 그렇고 상업시장은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맞아. 레버리지도 자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대신에 그래서 그거를 안전한 자산, 아파트 같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왜냐면 주식도 코인도 다 오를 것 같지만 출렁임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신이 패패해질 수도 피폐해질 수도 있잖아요. 먹었는데 또 오르면 안 팔고 내리면 파니까 또 남들은 다 올랐다가 박수 치는데 같이 시작했는데 나만 손해보고 이런 거 많잖아.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좀 오늘도 톡방에 누가 질문을 올렸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빚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이게 내려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되면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나한테 왜 물어봐. 근데 당신들이 그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가 중요한 거지. 뗀다 그러면 나는 땡겨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댓글 엄청 달리겠지. 폭망한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아니, 집은 폭망할 건데 왜 주식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서울의 아파트가 망할 정도면 주식이나 코인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다 연결돼 있다니까. 얘들아, 연결돼 있다고. 연결. 아니, 봐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이 있어요. 왼손은 파란색이고 오른손은 빨간색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좌우가 있잖아. 좌우가 있고 파벌이 다 있잖아. 파벌, 파 이렇게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자, 하루는 왼손이 생각을 했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왜 불공평하다 얘기하냐. 왼손한테 물어봤더니 좌손한테 물어봤더니 좌측에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모든 세상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지하철 들어가는 것도 오른쪽에 찍게 돼 있고 버스카드도 오른손으로 찍게 돼 있고 골프 연습장을 갔더니 다 우측 타석만 있고 좌측 타석은 쫙 구석에 제일 어두운 데 2개 정도 있더라.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하루는 이 왼손이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맨날 이렇게 누리고 다니는 걸 보고 화가 너무 나갖고 오른손이 잘 때 복수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찢어버리기로 했어. 오른손을 찢어버리기로 했어. 그래갖고 오른손이 자고 있을 때 막 때린 거야. 이렇게 막 때리고 찢어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딱 오른손이 일어나는데 너무 아프고 막 찢겨 있는 거지, 피부가. 그래서 병원에 가고 깁스를 한 거죠. 이렇게 치료받고 깁스를 한 거죠.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그랬더니 그래서 왼손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의 꽃이다. 사이다. 뭐 세상 편하게 살더니 사이다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오른손이 깁스를 하니까 오른손이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다 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왼손이 생각해 본 거지. 아니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오른손이 너무 오른손 위주로 가서 오른손을 때려서 찢어버렸더니 사실 여기가 하던 일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세상이 한쪽만 막 때린다고 다 사이다 같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돼서 돌고 돌아와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그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너무 일방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행복했을까? 그 순간이잖아요. 집값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를 막 때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정부세, 저 새끼들 다 죽었다 이제. 강남 집값은 3억 된다 이제.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얄밉긴 하지. 집값이 막 맨날 자랑하고 다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5억 올랐어요. 기분 나쁘지. 안 그래도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뭐 과장, 대리 이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투자도 잘해요. 그러면 열받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근데 야,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쟤들은 저 새끼 맨날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눈치 보면서 싹싹 비비기도 하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렇죠. 투자도 다 대하고 돈을 벌었다네. 와, 열받네. 그렇죠. 그래서 저 다주택자들 조져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제 그래서 쓱 가가지고 종부세 좀 많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종부세가 너무 많이 종부세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전세 1억 올려가지고 3천만 원 갚고 7천만 원 더 남았네? 놀러 갔어? 막 이렇게 또 이러면 너무 열받는 거지? 너무 열받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를 조져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얄밉기도 하지만 임대 공급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공급해줘야 내가 전월세를 사는 거잖아. 그치? 조져서 기분은 좋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갖고 임대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집도 가뜩이나 안 지는데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오른다. 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막 이래 또 세상이 이게 나라냐? 막 이랬더니 또 뭐래. 그래서 2+2를 해줬어요. 그래서 2+2 4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살 수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세이프였는데 막상 내가 애가 학교 들어가 돼갖고 이제 그 집을 빼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2+2가 되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어버렸네. 주인들은 또 종부세도 많이 올랐고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 번에 4년치를 바로 올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확 올려버렸어. 그랬더니 막상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내가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된 거야.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왼손처럼 오른손은 더 때리는 게 나한테 더한테 이득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 때리는 순간만 좋고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중요한 일들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테스트도 하고 천천히 이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뭐 2+2도 뭐 긴박하게 1, 2주 만에 버럭 해갖고 처리하고 바로 도장 땅 찍어서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고 그렇게 될까봐 나는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요. 제 이야기는 뭐 자든 우든 이게 한쪽만 너무 일방적이면 그게 당장은 사이다 같지만 결국에는 다 모든 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세상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 50%가 왼손을 지지합니다. 또 50%는 오른손을 지지하죠. 아닙니다. 여기는 막 가운데 있습니까? 막 10몇 %밖에 안 되고 막. 그래서 진곤형이랑 같이 둘이 모으려고 그런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잘 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심리도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하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빠르면 4월 말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확대는 못할 거고 이제 주택 시장 중에 많이 오른 데 위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패키지로 조정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조정지역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고 그 이번 정권의 방식은 조정지역도 있지만 이제 그 대출 규제를 디테일하게 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지금 2달 남았잖아 아직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은행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왔던 거죠. 다음 정권은 아마 이번하고 이전 정권의 짬뽕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월부터 대출 규제가 올 수 있으니까 대출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7월부터 또 스트레스 DSR 한다고 또 호들갑을 뜰 거니까 5, 6월에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 해봐야 대출 한도가 막 드라마틱하게 줄고 그러진 않아요. 계산해보면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신문에 막 나오니까 무섭잖아. 근데 막상 그 인터넷 조금만 쳐보면 DSR 계산기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계산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5대 은행 기준이고요. 우리에게는 5대 은행 말고도 은행이 많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데도 많거든요. 은행인데 대출을 안 해주면 망하잖아.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데도 많다. 우리의 친구들도 많다. 지방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 다음 선을 좀 넘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저축은행도 있고 많잖아요. P2P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까지는 웬만하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고 은행선에서 잘 해결해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제 경험인데 대출이 안 나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대출 규제를 예상해서 너무 무리되게 막 10억 집 사는데 풀 대출 끌어모고 5억 대출 받아서 내 돈 5억에 5억 대출 받아서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풀 받을 대출보다는 약간 줄여서 생각하는 게 마음이 정신건강에 좀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억짜리는 뭐 5억 오르고 9억짜리는 1억 오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10억짜리가 5억 오르면 9억짜리는 4억 5천 오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사라.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되면 다주택자 때리고 집 있는 사람들 괴롭힐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가 온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극단하게 그거잖아요. 집 샀는데 규제할까 봐. 네. 규제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면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29번의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규제는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속도와 세기를 조금 다르게 갈 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 방향으로 수렴하더라고요. 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집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 집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공급의 방향이 금리는 떨어지고 공급은 서울은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불보듯 뻔한데 그거를 약간 느리게 하거나 조금 세기를 약하게 하는 것 말고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규제가 아무 효과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도 좀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규제가 집값은 못 잡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움직임이 바뀌어요. 왜? 제도에 맞춰가지고 다 살거든요. 그런 걸 제도주의라고 그래요. 제도주의. 무슨 이야기냐? 다주택을 규제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장려하면 집값은 계속 오르지만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다주택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계속 집이 오르는 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다주택자들이랑 같이 누리던 거를 이제 집 소유한 사람들, 1주택자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음 정권이 빨간색이 될지 파란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뭐 세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아직 남았잖아,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규제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집값 오르는 거 다 싫어하니까. 그지? 근데 다만 빨간색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는 용인하는 수준이고 파란색은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든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그냥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그냥 규제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규제의 대상이 안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이란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빨간 당도 파란 당도 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막 진보적이고 막 이런 게 약간 진보가 아니고 진취적이고 국민들을 위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여러분 믿지 마. 제발 좀 믿지 마. 그런 사람이 한둘 있을 수도 있겠지. 이만큼 어디 없어져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조금 있었는데 불었어. 없어졌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다 딱 떨어지면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재집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결국 이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무주택은 43%, 1주택은 42%, 그 다음에 다주택이 15%. 그러니까 뭐냐면 43대 42대 15라는 거예요. 무주택이 43, 그 다음에 1주택이 42, 다주택이 1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냥 15%는 아무리 양쪽에서 다 때려도 집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다주택은 다음에도 계속 안 좋을 수 있어. 자, 그러면 1주택자하고 무주택이 있는데 무주택만으로는 재집권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1주택자의 일부도 땡겨와야 돼. 아, 이거 보니까 이해가 딱 된다. 딱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주택자를 깔 수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1주택자를 까고 연거를 깠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다음 정권에서도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그냥 어차피 색깔도 정해져 있잖아. 여기는 뭐 이렇게 찐 빨강이잖아. 그 찐 빨강이고. 여기서 이제 사이를 어떻게 이제 양쪽에서 뺏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충청권을 노리는 것처럼. 어차피 대구나 전북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편파적이니까. 맨날 충청도가 봉이야. 충청도에서 간을 보고 수도권을 예상하는 거지. 충북을 잡는 자 결국 승리한다. 8번의 최근 선거가 전부 다 충북에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주택자한테 1주택자를 힘들게 하진 못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1주택과 다주택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고가 1주택자, 또는 두세 개 있는 사람들, 막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는 막 지방에 찌글찌글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외곽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내 생각인데 고가주택의 기준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옛날에 15억이었는데 20억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에 하나 더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방에도 많으면 또 규제할 수 있어. 주택수를 규제하는 것은 여전할 거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방을 살까? 나는 안 살 거라 생각해. 안 살 거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팔고 나올 것 같아. 나부터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번에 민주당 유력 후보가 지방에 1주택을 사면 아닌 것처럼 주택수에 안 넣어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앞에를 읽어봐야 돼요.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하나 더 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지방도 획기적으로 풀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 있고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또 짜잘한 것들을 정리하고 1주택자로 가는 게 다음 정권에서도 마음을 편할 거다. 물론 어차피 정권은 5년이고 내 인생은 기니까 5년 기다리면 되는데 전세 올리면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집을 사는 거는 상관없고 특히 20억 이하의 주택들은 앞으로도 괜찮은 비즈니스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집을 가져라, 서울에. 가격은 오를 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 세금을 올리고 비용을 늘리면 임대 났는데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어쩌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또 그게 월세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원가가 100원인데 90원에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120원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1주택자는 못 때릴 거고, 이제 전략은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할 거다. 이런 거고, 어떤 규제가 나올지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스탠스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그렇잖아. 그 보면 또 무주택자들은 자본국이고, 1주택자를 우클릭을 약간 해야 되는데 우클릭을 너무 했다가 자본고기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좀 되게 신중한 것 같아. 주식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나 막 주도록 되는 거고. 5천. 그 5천. 와, 5천이. 네, 정치 지도자가 5천 어떻게 만들지? 그냥 내 이야기는 나라님은 주식도 못 올리고 아파트 가격도 못 내린다니까. 내 이야기는 그냥 그때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렇죠. 속도만 살살 조절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오만이죠. 오만. 5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규제로. 그래서 규제를 29번을 했어.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게 모든 게 틀리잖아. 그럼 절대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금리를 내리세요, 파월. 저희는 데이터를 보는데요. 그래요? 그럼 데이터를 망가뜨려 줄게요. 꽝! 데이터를 망가뜨려 드릴게요. 이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 통계조사 102번. 나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지.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들이 KB만 보니까 민간 통계인 KB마저도 제재하자고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충격이었어. 아니, 깡패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감정원도 원래 국토부 산하가 아니었는데 국토부 산하로 가져간다니까? 그래야 자기 집안에서 마사지를 해야지 남들이 잘 못 볼 거 아니야. 마사지 잘한다며, 마사지. 마사지. 이만한 걸 막 해, 이만하게 만드는 거. 얼굴만 리프팅하고 막. 자기 집안에서 해야지 잘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국토부 산하로 집어넣었다니까, 막판에. 그러고도 이제 KB, 다 이제 KB 보고 이야기하니까. 언론이나 이제 유튜버들이 하니까. 막판에 KB를 제재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정권이 무너졌죠. 이 정도로. 와, 목표가 있으면 해내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잘못 나온다고? 데이터를 마사지 하면 되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쇼킹하다. 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그게 피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많이 올랐는데 뭐 장부상 가격이고 세금은 많이 뜯겼고, 뭐 임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냥 전부 다 뭐 월세하고 전세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 말이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간다니까요. 싸게 팔아야 내려가는데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요. 다 실수요자들이고. 집을 파는 이유는 다른 데 이사 가기 때문에,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파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은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파는 이유는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 가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상급지만 오르니까.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상급지 가격이 계속 더 올라요. 그러면은 상급지로 이사를 더 못 가니까 내놓은 물건들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지죠. 왜? 싸게 팔면 더 영영 못 가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만 보지 말고 이 부동산 거래가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데, 막 약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정말 선동하기는 좋은 말인데, 막 자기들도 뭐 이렇게 주인들이 그래서 급하니까 파는 거죠. 막 나올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경쟁률이 5대1인데, 그러면 하나는 되고 4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괜찮은데 선도지구 안 된 데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실명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싸하잖아. 집을 내가 선도지구 내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 해주면 얼마나. 아니, 학군이 정말 좋은 지역인데 그게 급하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근거가 도대체 뭐야? 근거가 뭐야? 제가 근거를 제시해줘요? 반포 이런 데도 신방에서 내릴 거라 할 거라는데,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진짜 많지. 아니, 대구, 부산에서 몇 개 샀다고 쳐봐.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고 쳐봐. 근데 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몇 개의 표본 가지고 일부 몇 개의 표본으로 이렇게 심하게 왜곡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단지가 막 크잖아요. 그 중에 몇 개나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며. 이게 뭐냐면, 이게 서울의 송파구에 매매 회전율이 2.98%.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전체 세대수 중에 3% 정도가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송파구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임대 회전율을 보시면 6.29%죠. 임대는 전세하고 월세를 합친 건데, 뭐냐면 이 임대라는 게 뭐냐면 전체 세대수 중에 6.29%가 2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보면 이게 만약에 잠실이에요. 잠실 보면은 매매 회전율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임대 회전율이 높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투자자들이 잠실 평균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전세나 임대를 낳겠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에 주공 아파트이다가 재건축이 된 데가 이렇게 임대 회전율이 높아요. 주공 아파트는 방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되고 애들 둘씩 되니까 이사 가면서 안 팔고 갔다가 새를 낳던 게 재건축이 되고 계속 새를 놓고 계신 거지. 강남구의 평균은 2.7%고 임대 회전율은 8%예요. 그러면 서초구 가볼게요. 서초구의 반포로 가볼게요. 반포. 자, 보면 2.48%에 7.79%잖아요. 네. 자,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딴 데에 비해서? 특별히? 아니잖아. 그 매매 회전율은 오히려 더 적어. 근데 아마 이거는 여기에 신축이 많기 때문에, 신축은 처음에 들어오면 임대를 많이 놓잖아.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포에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이거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난 화가 난다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임대 매매하고 전세가 많이 나오겠네. 근데 없잖아.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특히 반포가 높다는 어떤 정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선동하기 딱 좋지. 왜? 개인이 그런 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거든.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근거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근거를 알고 싶은데 그 근거를 말 안 해주니까 그냥 이런 거겠죠. 외지 투자자 비율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반포에 1년에 2.5% 그래야 된다고요. 매매가 2.5%. 그러면 100채 중에 몇 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2.5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채 중에 2.5%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외지인 투자 비중이 한 달에 10%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2.5%를 다시 1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월별 매매 회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4%라고 쳐. 그러면 12로 나누면 0.2%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0.2%가 월에 거래가 되는 거야. 그거에 10%가 늘어난 거야. 외지인 투자 비중이. 그러면 그 숫자가 단지별로 보면 한두 건 아니겠어, 한두 건?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게 외지 매매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다. 대구나 부산에서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고.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그냥 믿고 싶은 걸 팩트로 생각하는구나. 시국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방송을 했고 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망고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방향은 이미 긴 방향은 정해져 있다.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라든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우산이 있잖아요. 우리 1주택이라든지 실사형이라는 우산이 있으니까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박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우박을 잘 떨어뜨리겠지. 다 우산장한테 떨어뜨리겠지.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실사용하고 1주택인 사람들 우산을 뽀갤 정도면 나라나 망해져 있겠지. 재집권은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많이 두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2023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용기가 필요하고 적당한 레버리지는 이제 나를 뛰게 만들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미래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맨날 누워서 세상 욕만 하고 남들 탓만 하다 보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미래도 이제 정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대한민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